안녕하세요. 미래를 설계하라. 경제잡학사전 진행의 유상화입니다. 오늘은 신예지 노무아 아나운서 그리고 김가은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흔히 숫자 4는 좋은 느낌이 아닙니다. 한자 죽을사와 바람이 같아서 그런 건데요. 하지만 주식시장에서는 달랐습니다. 드디어 코스피가 4,000선을 달성했습니다. 장 초반부터 강세를 보이면서 힘있게 올라섰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올해 안에 코스피가 4,000선을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다. 나아가서 내년 말에는 이 수준을 상회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코스피 4,000이 새로운 기준선, 즉 뉴너멀이 될 수 있을지 저희 경제잡학사전과 함께 지켜보시죠. 이어서 미증시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국내 증시의 훈풍이 이어지듯 미증시도 긍정적인 흐름으로 간밤에 마감을 했습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예상치를 밑돌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완화됐고요. 특히 대형 기술주인 알파벳이 인공지능 기업 엔트로픽과의 파트너십 확대 소식을 전하면서 지수를 견인했습니다. 자세한 미증시 마감 상황 예지 아나운서가 전해주시죠. 네, 미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립니다. 24일 발표된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예상 수준을 밑돌면서 뉴욕 증시가 안도 랠리를 펼치면서 3대 지수 모두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날 뉴욕 증시에서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는 전장보다 1% 오른 47,000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0.79% 오른 6,791선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1.15% 상승한 23,000선에 각각 마감했습니다. 미 노동부는 9월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3%대 상승했다고 이날 밝혔습니다. 지난 8월보다 상승률이 커졌지만 시장 예상치에는 못 미치면서 투자자들을 안도하게 했습니다.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인하 행보를 지속할 것이란 기대감도 커졌습니다. 그럼 히트맵 보면서 자세한 종목별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업종별로는 금융과 통신 서비스, 유틸리티, 기술이 1% 이상 올랐습니다. 시가총액 1조 달러 이상의 거대 기술 기업은 테슬라를 제외하고 모두 올랐습니다. 테슬라는 3.4%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반면 엔비디아는 2%대, 브로드컴도 2%대, 알파벳은 2.7%대 올랐으며 애플과 아마존도 1%대 강세를 보였습니다. 인텔은 실적이 예상치를 웃돌았지만 강보합에 그쳤습니다. 금리 인하 전망에 힘이 더해지면서 은행주도 좋은 실적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JP모건 체이스와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모두 2% 안팎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골드만삭스는 4% 넘게 올랐습니다. IBM이 AMD의 칩을 활용해 양자 컴퓨팅에서 특정 알고리즘을 수행할 수 있다는 논문이 발표될 것이란 예정에 두 회사 모두 주가가 7% 넘게 급등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글로벌 이슈 살펴보시죠. 제2기 집권 이후 첫 아시아 순방에 나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말레이시아에서 1박 2일의 일정을 마치고 다음 목적지인 일본으로 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7일 오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일본 도쿄로 향하는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 1에 몸을 실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일본에 도착해 내일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신임 총리와 회담을 갖게 됩니다. 모레는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한국에 입국해 이재명 대통령과 만날 예정입니다. 30일 부산에서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6년여 만에 미중 정상회담을 갖게 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말레이시아를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한 아세안 정상회의 및 한 캄보디아 정상회담 등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첫 일정으로 훈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의 정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을 논의합니다. 특히 최근 캄보디아 납치 및 구금 사태가 주목받은 가운데 온라인 스캠 범죄 대응 공조 등을 비롯한 현안에 대한 정상 간의 협의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이어지는 한 아세안 정상회의에서는 한국과 아세안 간의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일본 증시의 대표 주가 지수인 니케이 225 평균 주가 지수가 27일 장 중 처음으로 5만 선을 돌파하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니케이 지수는 이날 오전께 전 거래일보다 2%대 오른 5만 400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니케이 증시 강세 요인으로는 미중 무역 갈등에 대한 우려가 완화된 점과 일본 정치 안정 등이 꼽혔습니다. 일본 정국이 안정되면서 경제 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부상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자민당이 일본 유신회의와 합쳐도 중의원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했지만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정책 추진력이 높아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이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 조치를 시행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면서 미국 역시 중국에 10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현지 시간 26일 밝혔습니다. 반면 한국의 경우 지난 7월 말 큰 틀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관세 인하를 조건으로 약속한 3,500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금 세부 조건을 놓고 미국과 이견을 보이면서 협상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오는 30일 부산에서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사전 협의에서 접점을 찾으면서 양측은 최소한 무역 전쟁 확전을 막고 휴전을 통한 갈등 관리에 나설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M7 주요 이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테슬라 소식입니다. 테슬라 주가가 24일 3.4%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이는 머스크가 1조 달러 보상 패키지 근거로 제시한 대규모 로봇 군단에 대해서 시장이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머스크는 22일 실적과 관련해 투자자들, 애널리스트들과 가진 질의응답에서 반드시 자신이 1조 달러의 보상 패키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은 델라웨어 대법원에서 항고를 기각하더라도 최대 1조 달러 보상 패키지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 살펴보시죠. 애플 소식입니다. 애플 주가는 이번 주에 265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으며 270달러를 상회하면서 그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애널리스트 안톤 카리토노프는 AAPL이 앞으로 몇 주 안에 270달러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예측하고 있지만 일부 논평가들은 애플의 주가가 비싸다고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인플레이션 하락, 연방준비제도 금리 인하 기대, 10월 30일에 발표된 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등 우호적인 거시 경제적인 배경과 아이폰 17의 강력한 수요로 인해서 긍정적인 실적이 전망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애플 같은 경우에 중국과 관련해서 수요와 관련해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소식 IBM 소식입니다. 양자 컴퓨팅 기술을 개발 중인 IBM이 특정 알고리즘 실행에 AMD의 반도체를 활용할 수 있다는 소식에 두 회사 주가가 나란히 52주 신고가를 썼습니다. 24일 로이터 통신은 다음 주 발표 예정인 IBM의 연구 논문을 이용해서 이 회사가 양자 컴퓨팅 오류 수정 알고리즘을 AMD의 FPGA 칩에서 실시간으로 구동할 수 있음을 입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렇게 미증시, 완만한 물가 지표와 미중 무역 협상 타결 기대감에 상승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기업들의 실적 시즌인 만큼 다양한 요소를 분석해서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미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예재 아나운서와 미증시와 글로벌 이슈 함께 알아봤습니다. 이번 주부터 APEC이 시작이 되고요. 각 정상 간의 회담 내용을 예의주시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소식으로는 일본 니케이 지수가 5만 선을 돌파했다는 소식인데요. 우리나라 코스피도 그렇고 아시아 증시의 흐름이 좋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흐름 가운데 저희 경제잡학사전과 함께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최근에 핫한 이슈를 알아보는 모이슈 시간입니다. 오늘은 노무아 아나운서가 준비하셨는데요. 무아 아나운서, 오늘은 어떤 이슈 준비하셨나요? 네, 그동안 저희 경제잡학사전 모이슈 코너에서는 주로 경제 그리고 시사 이야기를 전해드렸던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슈의 사각지대가 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좀 방향을 바꿔서 준비해봤습니다. 이제 10월도 끝을 향해 달려가면서 그야말로 완연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국민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핵심적인 이벤트가 있습니다. 바로 가을 야구죠. 2025 KBO 포스트 시즌이 이제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만큼 정말 뜨거운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오늘 모이쇼에서는 지난 주말에 있었던 KBO 경기 결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월 25일 토요일 울산에서 열렸던 2025 울산 KBO 폴리그에 대한 소식입니다. 이날 울산 문수구장에는 무려 총 1,185명의 관중이 들이카면서 대회 최다 관중 기록을 경신을 했는데요.
특히 멜버른과 롯데의 경기에만 무려 1,005명의 관중이 들었다고 합니다. 아시아를 대표하고 있는 교육리그로 성장하고 있는 만큼 이 대회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 드러난 것 같은데요. 특히 경기 결과를 살펴보자면요. 기와와 고양은 3대3 무승부를 기록했고요. 우승 후보였던 멜버른은 롯데를 5대1로 꺾으면서 A조의 단독 선두를 지켰습니다. 특히 주목할 선수는 NC의 고준희 선수였습니다. 2016 드래프트에서 NC에 지명된 전주고 출신의 고준희는 이날도 4타수 2안타를 기록하며 이번 대회 타율 0.684라는 정말 놀라운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홈런의 8타점까지 정말 폭발적인 활약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LG의 김웅 투수의 활약 빼놓을 수 없었습니다. 무려 대학 선발팀을 상대로 6이닝 1안타 무실점, 5탈 3진이라는 완벽한 투구를 선보였는데요. 이날의 승루 투수로 등극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국 시리즈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26일 일요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펼쳐진 2025 신한 솔뱅크 KBO 한국 시리즈 1차전. 정규 시즌의 우승팀이었던 LG 트윈스가 한화를 이제 8대2로 대파하면서 시리즈의 기선을 제압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날의 주인공은 단연 LG의 선발 투수인 앤더스 토러스트였는데요. 6이닝 7피안타, 그리고 무사사고, 7탈 3진의 2실점이라는 압도적인 투구로 이날 데일리 MVP까지 수상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타선에서는 김현수 선수가 2타수 1안타, 2볼넷 2타점으로 활약하며 포스트 시즌 통산 최다 기록인 147 출루 기록을 새로 작성했습니다. 또한 양준혁, 박한희, 최정과 함께 포스트 시즌 통산 최다 볼넷 48개의 계획도 세웠습니다. 박혜민의 우월한 솔로 홈런 역시 인상적이었고요. 6회 말에는 신민재, 김현수, 그리고 문보경의 연속 적시타로 4점을 추가하며 승부를 완전히 갈랐습니다. 반면 한화의 경우에는 선발이었던 문동주 선수가 4와 3분의 1이닝 4실점으로 무너졌고요. 믿었던 불펜마저 6회 말에 대량으로 실점을 하면서 아쉬운 패배를 맛봤습니다. 역대 한국 시리즈에서 1차전을 승리한 팀의 우승 확률은 73.2%였죠. LG가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 이렇게 요약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 남은 경기 일정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오늘에는 이미 잠실야구장에서 한국 시리즈 2차전이 있었고요. 이어서 10월 29일 수요일부터는 경기 장소가 대전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29일, 30일, 그리고 31일 연속으로 3일간 오후 6시 30분에 각각 3차전, 4차전, 5차전이 예상되어 있습니다. 홈구장의 이점을 살려 한화가 반격에 나설 수 있을지, 아니면 LG가 원정에서도 지금과 같은 강력한 모습을 보여줄지 그 귀추가 주목이 되는 상황인데요. 7전 4선승제, 과연 어느 팀이 먼저 승리를 거두고 2025년의 챔피언에 등극할 수 있을까요? 그 결과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모 이슈였고요. 이번에는 좀 결과를 바꿔서 색다르게 야구 이슈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즐겁고 행복한 가을 야구 시즌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무아 아나운서와 함께 한국 시리즈에 대한 내용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색다르게 야구 이슈를 준비해봤는데요. 어떠신가요? 한국 시리즈에 대한 열기가 정말 뜨겁습니다. 과연 올해의 챔피언이 누가 될지 저도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이어지는 경기 일정 챙겨보시면서 올해의 챔피언을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엔 지난주 국내 증시 흐름을 정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김가은 아나운서가 준비하셨습니다. 지난주 한 주간의 국내 증시 흐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 국내 증시는 사상 최고 흐름을 이어가며 3,900선을 상회했었는데요. CPI가 예상보다 밑돌면서 이번 주 예정된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 추가 인하 경로에 대한 기대감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3,941선에 마감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10월 20일부터 24일 이 기간 동안 코스피는 신고가를 경신하며 강세를 이어갔는데요. 반도체 및 AI 대형주들의 강세,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로 3,900선을 웃돌았습니다. 장중 변동성은 있었지만 종가 기준으로 고점은 여전히 유지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상승하며 883선에 장 마감했습니다. 2차 전지, 로봇, 플랫폼 등의 성장주를 중심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지난주 수급 흐름부터 요약해보겠습니다. 우선 외국인입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형주를 중심으로 외국인의 매수가 집중되었는데요. 외국인이 기술, 반도체, 배터리 업종을 중심으로 유입되는 반면
금융, 조선, 일부 경기 민감 업종에서는 차익 실현이나 매도세가 동반되었습니다. 기관의 수급 흐름도 눈에 띄는데요. 기관 투자자들은 외국인 매수세를 따라가거나 보완하는 형태로 대형주 위주의 매수를 진행해왔습니다. 수급 측면에서는 증시 지수를 떠받치는 역할을 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대형주 중심의 매수세와 기관의 동반 순매수는 시장의 신뢰 회복과 수급의 개선이라는 긍정적인 방향인데요. 반면 중소형주에서는 아직 수급이 약하거나 차익 실현의 성격이 나타나는 점은 리스크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부분이 지수를 끌어올렸는지 살펴보시죠. 첫 번째는 대외 변수의 개선입니다. 미중 간 긴장 완화에 대한 기대가 위험자산의 회복을 자극했습니다. 두 번째는 수급의 뒷받침입니다. 전주에 이어서 외국인과 기관이 주도한 매도세가 대형주에 집중됐고 강세를 확산했습니다. 마지막은 테마의 재편입니다. 반도체 업황의 개선 기대와 AI 관련 수요 확대의 전망이 재부각되면서 IT 대형주 중심으로 상승했습니다. 다음 주 증시 전망입니다. 긍정적인 부분 먼저 확인해 보시죠. 우선 수급 모멘텀의 유지 가능성입니다. 외국인과 기관 모두 최근 순매수로 돌아선 흐름이기 때문에 이 흐름이 이어진다면 증시에 추가 상승 여력이 있습니다. 다음은 산업 트렌드의 지지인데요. 반도체, 2차 전지 등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업종에 자금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 점은 단기, 중기 모두 투자 심리 부문에서 호재인데요. 이 업종에서의 실적 개선 기대감과 수급 유입은 지수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은 시장의 반등 가능성입니다. 단기 과열에 따른 피로감은 존재하지만 수급 개선과 함께 시장 참여자들의 기대감이 다시 살아난다면 긍정적인 순환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리스크 요인들 한번 확인해 보시죠. 처음은 차익 실현의 압력 및 과열 부담입니다. 최근 증시 상승폭이 컸던 만큼 일부 차익 실현, 그리고 물가, 금리 등의 외부 리스크가 증시를 눌릴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특히 수급이 대형주에 쏠려 있는 상태인데 중소형주의 흐름이 꺾이면 시장 전체 상승 탄력이 둔화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밸류에이션의 부담입니다. 일부 업종과 종목에서는 상승폭이 이미 상당한데요. 기대 가치가 주가에 상당 부분 반영되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에 기대치 이하의 실적이나 수급의 둔화가 나타날 경우 하락 위험이 있을 것 같습니다. 종합적으로 다음 주 증시는 긍정적인 수급 흐름을 바탕으로 추가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가 유지된다면 국내 증시 모두 상승 탄력을 받겠습니다. 요약하자면 지난주 국내 증시는 대형 기술주 주도 랠리와 외국인의 수급 개선으로 3,900선을 넘어서며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실적 발표와 향후 가이던스, 연준 소통, 환율 흐름이 핵심 변수로 보이는데요. 과열 부담, 외부 리스크, 수급 집중의 그늘도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은 수급 상황만 믿기보다는 산업 구조, 실적, 리스크 변수들도 확인하고 종합적으로 보고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내 증시 지난주 흐름 정리였습니다. 네, 김가은 아나운서가 지난주 국내 증시에 대해서 꼼꼼히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투자자분들은 수급 상황에 대해서 많이 참고를 하실 텐데요. 수급 상황만 의존하기보다는 기업에 대한 분석, 산업에 대한 분석이 같이 이루어졌을 때 수익률을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어서 주목할 만한 이슈들 알아보는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신예지 아나운서가 준비했습니다. 전해주시죠. 네, 오늘장 경제 이슈를 전해드리는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먼저 코스피 관련 헤드라인입니다.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꿈의 4,000피를 돌파하면서 4,000피 시대를 열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4,000포인트를 넘어 5,000피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랜 박스권에 머물렀던 코스피는 지난 6월 4일 이재명 정부 취임 이후 45%나 급등했습니다. 올해 코스피 상승률은 주요 20개국 중 주요 국가지수 중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코스피의 역대급 불장 배격은 인공지능발 반도체 호황, 풍부한 유동성, 현 정부의 증시 부양 정책 모멘텀 등이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담 기간 중 미중 정상회담 일정이 공식화된 데 이어서 무역 합의 하결이 임박했다는 소식도 전해지면서 주가 지수를 밀어올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음 소식 삼성전자 관련 이슈입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27일 사상 처음으로 1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반도체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고대역폭 메모리 경쟁력 등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특히 이날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취임한 지 3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날 오전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성전자 주가는 개장과 함께 전장 대비 2.53% 오른 10만 1,300원으로 시작했습니다. 시가총액은 597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의 주가가 10만 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삼성전자의 잇따른 수주 소식과 HBM의 경쟁력 회복 수요 역시 삼성전자의 상승 모멘텀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올해 7월 삼성전자는 테슬라와 23조 원 규모로 역대 최대 규모의 파운드리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8월에는 애플 아이폰용 이미지 센서로 추정되는 칩 공급 계약도 맺었습니다. 또 700조 원 규모로 추진되는 오픈 AI의 초거대 AI 프로젝트 스타게이트에도 참여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소식에 삼성전자 주가가 오르는 모습 보였습니다. 다음 소식 현대건설 관련 이슈입니다. 현대건설이 국내 건설사 중 최초로 미국 대형 원전 건설에 참여합니다. 현대건설은 이날 24일 서울 종로구 본사에서 미국 에너지 디벨로퍼인 페르미 아메리카와 복합 에너지 및 인공지능 내 대형 원전 4기 기본 설계 계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페르미 아메리카는 차세대 인공지능 구현에 필수적인 기가와트급 전력막 구축을 선도하고 있는 미국의 민간 에너지 디벨로퍼 기업입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이번 계약은 국내 기업이 미국 대형 원전 건설에 참여하는 첫 사례로 한미 간 실질적인 에너지 협력 강화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서 신뢰받는 원전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 네, 예지 아나운서가 뉴스 브리핑 잘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에서 좋은 흐름이 많았습니다. 삼성전자가 10만 전자를 돌파했고요. 또 코스피가 4,000피를 돌파했죠. 이러한 흐름 속에서 또 중국이 히토류 수출 통제에 대해서 1년을 유예한다는 소식까지 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 가치의 상승 또는 하락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네, 이번엔 전국의 전시, 축제, 핫플레이스를 소개해드리는 어디 갈까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무아 아나운서가 준비했는데요. 노무아 아나운서, 오늘은 어디로 떠나볼까요? 네, 오늘은 저희 포항으로 한번 떠나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축제는 바로 2025 포항 스틸아트 페스티벌입니다. 스틸아트요? 혹시 철로 만든 아트를 얘기를 하는 건가요? 굉장히 감이 좋으신 것 같은데요. 철이 예술이 되는 도시 포항에서는 올해로 14번째를 맞이해 이 축제를 열게 됐습니다. 이 축제의 단순한 전시회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바로 철강 산업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포항에서 정체성을 예술로 승화시키고 그리고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면서 만들어가는 축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무아 아나운서, 올해는 어떤 주제로 진행이 되나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올해는 바로 빛과 쇠라는 주제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지난 10월 25일 개막해 올해 11월 9일까지 진행될 예정인데요. 동빈 문화창고 1969와 영일대 해수욕장 일원에서 펼쳐질 예정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특별한 축제의 매력 자세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 포항 스틸아트 페스티벌 빛과 쇠를 주제로 화려하게 막을 올렸는데요. 올해의 축제는 기존의 조각 중심 전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갔다고 합니다. 바로 인문, 기술, 그리고 시민 참여로 조금 더 확장된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요. 철을 단순한 산업의 재료가 아니라 예술의 언어로 재해석한다는 점이 가장 특별한 점인 것 같습니다. 철을 예술의 존재로서 해석한다는 게 조금 새로운데요. 그럼 개막식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개막식 역시 빼놓을 수 없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잘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 개막식 정말 특별했습니다. 바로 포스코 그룹의 임직원과 가족, 시민들로 구성된 포스피라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 그리고 두호초등학교의 파인트리 어린이 중창단의 공연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산업도시의 철과 시민의 음악이 어우러진다는 컨셉이 아주 확실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축제의 하이라이트, 바로 문예철 콜렉티브였습니다. 안상수 디자이너와 이섭 철학자 겸 큐레이터, 정현과 이웅배 조각가, 그리고 소설가 김훈까지
국내에 대표하는 예술가들이 참여해 철과 인간, 그리고 도시의 관계까지 제대로 탐구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하는데요. 이를 통해 포항의 정체성이 새롭게 재해석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티스트들도 정말 많이 참여를 하시는데 기업들도 좀 참여를 한다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포항을 대표하는 것인 만큼 기업들의 참여가 줄을 이었는데요. 특히 주목할 점은 예술과 사회의 협업이었습니다. 포스코와 제일테크노스, 동국제강과 포항철강산업단지관리공단 등 지역의 철강 기업들이 제대로 참여하면서 산업과 예술 제대로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대표 작품으로는 해와 달의 길을 비롯해 다양한 철 관련 예술 제품들이 전시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시민 참여가 있는 만큼 이 축제를 즐길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축제 어떻게 즐기면 좋을까요? 네, 그러면 이 축제를 즐길 수 있는 핵심 포인트를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시민 참여 프로그램입니다. 철철공작소에서는 전시 연계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직접 철로 된 공예를 경험할 수가 있는데요. 스틸아트 워크숍에서는 작가와 함께 철예술 작품을 만들어보는 특별한 기회가 제공됩니다. 두 번째로는 학술 프로그램입니다. 철철포럼에서는 철과 예술, 그리고 도시의 미래를 논의하는 깊이 있는 학술 토론까지 펼쳐질 예정이라고 하네요. 포항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공예부터 학술 프로그램까지 정말 다채로운 것 같은데요. 혹시 관람 프로그램도 있나요? 당연하죠. 관람 프로그램 역시 알차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우선 전문 해설사와 함께하는 도슨트 투어,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재미있는 스탬프 투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철의 역사와 예술을 잇는 도시 투어까지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이번 축제에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안내드리면요. 관람 장소는 동빈문화창고 1969 그리고 영일대 해수욕장 일원이고요. 11월 9일까지 진행됩니다. 가족, 친구, 그리고 연인과 함께 철의 도시 포항이 예술의 도시로 바뀌는 순간 함께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포항에서 축제가 진행되는 만큼 포항에 대한 관심도 되게 뜨거운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시나요? 네, 포항에 관련된 축제를 전달드리는 만큼 우리 포항과 관련된 이슈도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포항이 정말 뜨겁습니다. 포항시가 2025 에이펙 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글로벌 해양문화 관광도시로서의 도약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오는 10월 29일 이제 영일대 해수욕장에서는 에이펙 2025 기념 포항 불꽃쇼가 열립니다. 그랜드 로보틱 퍼포먼스 그리고 불꽃 드론 아트쇼가 펼쳐지고요. 무려 11월 1일에는 송도해수욕장에서 낙화놀이와 미니 불꽃쇼까지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포항 스틸아트 페스티벌, 포항국제음악제, 해양미식축제 등 다양한 내용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에이펙으로 핫한 도시가 바로 포항이었네요. 혹시 관람객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아무래도 관람객들의 반응도 기대가 뜨겁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포항의 관광 성과가 눈부시기 때문인데요. 이번 추석 연휴에만 무려 16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했다고 합니다. 흐린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런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아무래도 체류형 관광도시로서의 가능성을 포항이 갖고 있다, 이런 맥락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K-드라마 마케팅이 효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갯마을 차차차, 그리고 동백꽃 피의 무렵 등 인기 있는 드라마의 촬영지였던 포항, 그만큼 해외 마케팅으로 중국과 대만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숙박 플랫폼과 협업해 에이펙 기간 동안 포항 소재 숙박시설을 이용할 경우 이제 4만 원 상당의 쿠폰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있다 하시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에이펙의 호재를 아주 제대로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이 포항의 문화 인프라도 좀 확장이 되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확장되고 있는 포항의 문화 인프라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포항시립미술관이 제2관 건립으로 지역과 세계를 잇는 문화도시로 성장했습니다. 2009년 개관한 포항시립미술관은 지난 16년간 스틸아트라는 독자적인 브랜드로 금속과 예술의 융합을 시도해 왔는데요. 이를 통해 산업도시의 이미지를 문화도시로 전환시키는 데 기여했었습니다. 그동안의 성과도 굉장히 대단한데요. 어린이부터 시니어까지 맞춤별 세대 문화예술 교육에 약 13만 명이 참여했고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사업에 잇따라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전국 공공미술관 최초로 AR 도슨트 기능을 도입했다고도 하네요. 네, 1관에서의 성과도 대단했는데 2관도 지금 건축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언제쯤 완공이 될까요? 굉장히 예리한 지적해 주셨습니다. 2관 역시 현 미술관의 환호공원 부지에 총 사업비 340억 원을 투입해서 건설 예정이 되고 있는데요. 2027년 준공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환호공원과 어우러진 미래형 복합문화 공간으로 설계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포항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같은 소식에 주목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포항 시민들에게 더욱 풍성한 문화 경험이 제공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국제 행사가 한 번 지나가면 그 도시가 참 발전하는 것 같은데 이 포항의 변화가 정말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강덕 시장은 에이펙을 계기로 포항의 산업, 문화, 관광 경쟁력을 세계에 알리고 글로벌 해양 관광 도시로서의 경쟁성을 널리 펼치겠다 이런 포부를 밝혔는데요. 철의 도시에서 이젠 예술의 도시로, 산업의 도시에서 문화 관광의 도시로 이 같은 변화가 포항의 미래를 어떻게 바꿔나갈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2025 포항 스틸아트 페스티벌과 함께 주목해보시면 좋을 포항 관련 이슈까지 함께 알려드렸는데요. 여러분 가을 날씨 포항의 바닷바람과 함께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페스티벌 놓치지 않고 꼭 즐겨보세요. 네, 지금까지 노모아 아나운서와 함께한 어디 갈까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순서는 투자의 고수가 되고 싶은 아나운서들이 경제 그리고 주식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국내 증시 마감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김가은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10월 27일 국내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립니다. 오늘 드디어 꿈의 4,000피 시대가 열렸습니다. 코스피가 개인과 외국인의 매수세에 힘입어 사상 처음으로 4,000피를 돌파했는데요. 증권가에서는 4,000피를 넘어 5,000피에 대한 기대감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코스피 오늘 2.57% 상승하면서 4,042선에 장 마감했습니다. 코스닥도 2% 넘게 오르면서 902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수급 상황 살펴보시죠. 오늘 유가증권 시장의 매수 흐름을 주도한 건 외국인과 기관이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6천억 넘게, 2천억 넘게 사들였습니다. 개인은 8천억 가까이 매도했습니다. 코스닥의 매수 흐름도 외국인과 기관이 주도했는데요. 개인이 3천억 가까이 팔았지만 외국인이 2천억 넘게, 기관이 600억 가까이 사들이면서 지수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다음은 시총 상위 종목들의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총 상위 1위부터 5위입니다. 오늘 상위 5개 종목 모두 빨간불을 켜냈는데요. 삼성전자가 드디어 10만 전자를 돌파했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3% 넘게 상승하면서 10만 2천 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SK하이닉스도 5% 가까운 상승폭 보여주면서 53만 5천 원에 장 마감했습니다. 다음은 6위부터 10위 살펴보시죠. LCT 현대중공업 5% 넘게 오르며 62만 4천 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2.5% 넘게 상승하면서 103만 원 선에 장 마감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 먼저 살펴보시죠. 알테오젠 8% 넘는 큰 상승폭 보여주면서 48만 원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에코프로와 펩트론 모두 6% 넘게 오르면서 각각 9만 3천 원, 27만 3천 원 선 기록했습니다. 다음은 6위부터 10위 살펴보시죠. 오늘 삼천당 제약과 리가켄 바이오 그리고 ABL 바이오 모두 큰 상승폭 보여줬는데요. 오늘 삼천당 제약 13% 넘게 오르며 22만 원 선에 장 마감했습니다. ABL 바이오도 11% 넘게 상승하며 9만 4천 원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국내 증시 마감 시황이었습니다. 네, 가은 아나운서가 국내 증시 마감 상황 잘 전해주셨습니다. 오늘은 코스피 4천에 그리고 코스닥은 900선에 마감한 기념비적인 날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시총 상위 종목들이 빨간불을 켜면서 마감했는데요. 이러한 흐름들이 잘 안착될 수 있을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특징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신예지 아나운서가 준비하셨다고요? 네, 오늘의 특징주 전해드립니다. 오늘의 특징주는 드디어 10만 전자를 찍은 삼성전자 소식입니다. 삼성전자가 장중 주가 10만 원을 돌파하면서 신고가를 썼습니다. 장중에는 10만 1,900원까지 올라서 역대 최고가를 달성했는데요. 삼성전자의 주가가 10만 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삼성전자가 10만 원을 돌파하면서 삼성전자의 소액 주주 500만 명도 수익권에 들게 됐습니다. 이들은 올해 상반기 기준 삼성전자의 발행 주식 67.58%를 보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성전자가 강세를 보이는 건 올해 3분기 역대급 실적 달성 이후 기대감이 커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향후 메모리 사이클 기대와 파운드리 공급 확대에 대한 증권가의 긍정적인 전망도 투심을 부추겼습니다. 신영증권연구원은 최근 브로드컴이나 AMD로 삼성전자의 HBM3E 12단 제품이 출하하고 있으며 1cm D램의 PRA도 완료됐다고 파악된다며 삼성전자는 그동안 D램 전 공정 및 HBM 생산 역량의 한계로 밸류에이션 할인 요인이 존재했으나 현재는 그 지점을 통과하고 있는 국면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러한 좋은 소식에 삼성전자의 차트 한번 살펴보시죠. 삼성전자 오늘 0.81% 시가로 출발해 99,700원으로 출발했습니다. 장중한 때 3.13% 상승하며 드디어 10만 전자에 올라탔고요. 10만 2천원의 고가를 형성했습니다. 종가는 2.93% 상승분 거의 챙겨오며 10만 1,8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네, 이렇게 신예지 아나운서가 첫 번째 특징주 전해주셨고요. 그 다음 모실 특징주는 HD현대입니다. 오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 소식에 호재가 있었던 종목이죠. 여기에 상승을 이끈 또 하나의 재료가 있었는데요. 바로 미국 최대 방산 조선업체인 헌팅턴 일거스와 손을 잡았다는 소식에 힘입어서 장 초반부터 강한 상승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오전 9시경에는 전거래일 대비 15% 넘게 오르면서 20만 9천 원 선에서 거래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조선업 전반이 수주 기대감으로 꾸준히 관심을 받던 가운데 이번 협력 소식이 투자 심리를 자극한 모습입니다. 이번 합의는 지난 4월 두 회사가 체결했던 방산협력 MOU의 구체적인 후속 조치입니다. 양사는 경주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 개기 행사 자리에서 상선 및 군함 설계, 건조 협력에 관한 합의각서를 공식 체결할 예정입니다. 핵심은 미국 해군이 추진 중인 차세대 군수지원함 사업에 함께 참여한다는 점인데요. 이 군수지원함은 전투함의 연료나 군수물자를 실시간으로 공급하는 일종의 바다 위 물류 허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간 국내 조선소가 미 해군의 굴지보수에는 참여한 적이 있었지만 신규 군함 건조에 직접 참여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특히 최근 미국 의회에선 군함 건조를 동맹국에 허용하는 법안 개정이 추진 중입니다. 이 때문에 이번 협력이 단순한 공동 연구를 넘어서 향후 한국 조선업계가 미국 방산 시장에 본격 진출하는 교두보가 될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협력을 계기로 HD현대는 단순한 상선 건조를 넘어서 방산 조선 분야로의 외연 확장을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군비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한국의 기술력과 생산 효율성이 결합된다면 HD현대가 글로벌 방산 조선 시장에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HD현대의 강세는 단순한 테마성 상승이라기보다는 산업구조 변화와 글로벌 협력이라는 실질적 모멘텀이 뒷받침된 상승으로 해석됩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노무아 아나운서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HD현대 소식에 이어서 현대건설의 소식까지 한번 같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현대건설이 국내 기업 최초로 미국 대형 원전 프로젝트 수행 계약을 체결했다는 보도가 이어지면서 오늘 10%대 급등을 보였습니다. 원전주로서의 투자 매력이 부각된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데요. 이제 앞서 현대건설은 전날 미국 페르미 아메리카와 복합에너지 및 인공지능 캠퍼스 내에 대형 원전 4기 건설에 대한 용역 체결을 맺었다고 발표한 바가 있었습니다. 복합에너지 및 AI 캠퍼스가 무엇인가 하면은요. 미국의 에너지 디벨로퍼인 페르미 아메리카가 텍사스주 아마릴로에 조성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민간 전력망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대건설은 부지 배치 계획 개발, 그리고 냉각 방식의 검토, 마지막으로 예산 및 공정 산출들의 기본 설계 계획을 수행하게 될 예정입니다. 이번 페르미와의 계약은 아직 기본 설계 단계이긴 하지만 미국 시장에서 대형 원전 4기를 진행하는 프로젝트라는 상징성이 있는 만큼 상당한 호재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이제 GH와 제3 판교 테크노밸리 건설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선정이 됐는데요. 현대건설이 35%의 지분으로 참여를 하고 있고 이어 대우건설 그리고 금호건설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공모 제안서에는 도시 정체성과 차별화된 랜드마크를 디자인하겠다는 내용을 담았었는데요. 이 같은 흐름으로 제3 판교만의 독창적인 경관이 설계될 것이란 전망 나와주고 있습니다. GH는 올해 안에 현대건설 컨소시엄과 협약을 체결하고 내년 하반기에 준공에 들어가는 게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무려 2조 2천억 원이 투여되는 대규모 사업인 만큼 이 같은 소식이 현대건설 주가에 호조로 작용할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좋은 흐름 보여줬던 현대건설의 차트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현대건설 75,000원으로 주가 시작했고요. 계속해서 상승세 이어나가면서 75,600원의 고가 형성했습니다. 그렇지만 오후장에 이어서 상승분 조금 반납하는 모습 나와줬는데요. 68,300원 선까지 터치했지만 이후 다시 소폭 상승하면서 결국 69,200원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네, 이렇게 특징주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조선주와 원전이 주목을 받는 하루였는데요. 내일장의 흐름은 어떨지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증권사 투자 리포트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방산주에 대해서 준비하셨다고요? 네, 시장 흐름과 산업을 분석하는 투자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방산주에 대해서 가져왔는데요. 바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소식입니다. 방위 산업을 논할 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기업이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최근 방산 리포트를 바탕으로 회사의 성장성과 투자 포인트를 심층적으로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다올 투자증권 리포트 가져와 봤는데요. 방위 산업에 대한 간략한 개요와 함께 실적과 수출에 대한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이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수주 파이프라인 및 성장 동력에 대해서 나라별로 좀 분석을 해보고요. 투자 포인트 및 리스크 요인까지 살펴보면서 오늘 방송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번 리포트 개요 먼저 간략히 설명해 보려고 하는데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자주포나 유도탄, 전투 차량 등 다양한 무기 체계를 생산하고 있죠. 국내외 방산 시장에서 독보적인 입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최근 유럽연합의 재무장 정책이 본격화되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공급할 수 있는 무기 체계의 수요가 크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리포트에 따르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EU의 재무장 정책에서 가장 많은 공급 아이템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155mm의 MCS나 KTS-SM, K9, 천무, 레드백, LSAM 등 다양한 주력 제품이 유럽의 리드니스 2030 등 재무장 계획에서 꼭 필요한 무기 체계로 꼽히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만 해도 인도 K9 부품, 폴란드 K9 차체, 베트남 K9 중동 유도 무기 중에서 1.5조 원의 수주를 달성했고요. 스웨덴 155mm MCS도 수주가 임박한 상황입니다. 이처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다양한 스테디셀러 제품을 보유해서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폭넓은 포트폴리오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방위산업 대장주로서의 위상도 확고한데요. 최근 대통령 특사가 10월 19일 EU 국가들을 방문해서 79조 원 규모의 방산 사업을 논의를 했습니다. 이 중 상당 부분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또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2027년에 지상 방산 수출이 5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이 되며 이를 유지하거나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매년 5조 원 이상의 수주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4년치 백로그가 있어서 매년 반드시 5조 원을 수주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고요. EU나 중동의 자주 국방 수요, 미국의 차세대 자주포 사업 등에서 대형 수주가 기대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성장 동력은 강력한 수주 파이프라인에 있다고 합니다. 2025년까지 인도나 폴란드, 베트남, 중동 등 다양한 국가에서 대형 수주를 확보하고 있다고 하고요. 특히 2021년 이후 사우디 비릭 사업 1조 원에 달했고요. 호주에서는 0.9조 원, UAE 천공 발사대로 0.4조 원, 이집트 2조 원, 폴란드 K9으로 3.2조 원, 폴란드 천무로 5조 원, 호주로 3.2조 원, 루마니아 자주포로 1.4조 원 등 아주 굵직한 계약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2024년에도 인도 K9 자주포 2차 수출로 0.4조 원이 계약됐고요. 폴란드 K9 자주포 차체로 0.4조 원, 베트남도 마찬가지로 중동도 마찬가지로 물량이 늘면서 총 1.5조 원의 수주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곧 스웨덴과의 155mm 장약 계약 0.2조 원에 달하는 계약도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K9 자주포라든지 천무 다연장 로켓, 155mm 탄 등 스테디셀러 제품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여전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 차세대 자주포 사업도 주목할 만합니다. 2027년 미국에서 1000대 규모의 차세대 자주포 사업자가 선정될 예정인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유력한 후보로 꼽히고 있습니다. 2026년 상업 입찰을 거쳐서 2027년에 사업자가 선정될 예정이고요. 한화필리 등 그룹사가 미국 현지에 선물을 주고 있어서 유리한 입지에 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폴란드나 노르웨이, 루마니아, 캐나다, 사우디 등 다양한 국가에서 K9 천무, 레드백 등 추가 도입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루마니아에서는 K9 150문과
MLRS 288문, IFV 246대 등 대규모 도입이 추진 중입니다. 이름이 많이 어려웠는데요. 어쨌거나 수주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판단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 포인트 및 리스크까지 한번 살펴보실까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방산 대장주로서 성장성과 수익성, 그리고 글로벌 수익력을 모두 갖추고 있는 기업입니다. 다양한 국가와의 대형 수주, 스테디셀러 제품의 경쟁력, 현지화 전략을 통한 시장 확대가 주요 투자 포인트인데요. 2024년에서 2027년 연평균 매출 성장률은 38%, 영업이익 성장률은 38.7%에 달합니다. 하지만 대형 수주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가 있을지 글로벌 정세 변화에 따른 리스크도 함께 고려하셔야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이나 주요 수출국의 정책 변화, 또 환율 변동 등도 실적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겠습니다. 2027년 이후 수주 파이프라인이 얼마나 실현이 될지, 또 미국 차세대, 자주포 사업 등의 대형 프로젝트의 결과도 아주 중요한 변수입니다. 재무적으로는 부채 비율이 2024년 281.3%에서 2027년 214.9%로 점차 개선된 전망이지만 여전히 조금 높은 수준으로 판단되고요. 이자보호 배상률은 2024년 10.1배, 2027년 54.1배로 안정적인 편입니다. 배당 성향은 2024년 6.9%, 2027년 0.9%로 낮은 편이지만 총 주주 환원율인 TSR은 2024년 156.3%로 매우 높습니다. ESG 측면에서도 2024년에 A 등급을 받은 상태고요. 혁신활동이나 생산 공정, 공급망 관리 등에서 높은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방산 리포트를 바탕으로 투자의 안정 포인트와 회사의 성장 전망을 살펴봤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정말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기대가 되는 기업인데요. 다양한 국가와의 협력이나 스테디셀러 제품, 현지화 전략 등 이런 강점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글로벌 시장에서 좋은 실적을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방산 대장주로서의 위상을 굳건히 하면서 앞으로도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 강화와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성장 스토리에 주목을 해보시길 바라고요. 궁금하신 점이나 추가로 알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언제든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이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지금까지 투자 리포트 전해드렸습니다. 네, 예지 아나운서와 함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한 투자 리포트 살펴봤습니다. 아울러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정보일 뿐 해당 종목 가치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경제 잡학사전 함께 살펴봤는데요. 오늘 장을 마감해보는 한 줄 평 시간입니다. 자, 예지 아나운서 오늘 장 어떻게 보셨나요? 네, 정말 다양한 국제 협의가 놓여 있는데요. 무역 전쟁이 이제는 좀 무역 완화 흐름으로 가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줄 평으로는 드디어 전쟁이 끝났나 이렇게 평해 보겠습니다. 네, 예지 아나운서 전쟁이 끝났나라는 한 줄 평 해주셨고요. 이어서 무아 아나운서 오늘 장 어떻게 보셨나요? 네, 저는 오늘 장 이건 못 참지라고 요약해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4천을 돌파하면서 투자에 관심이 없던 분들까지 이제 투자에 유입이 되실 것 같은데요. 초보 투자자분들은 언제나 저희 경제잡학사전에 집중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무아 아나운서의 이건 못 참지까지 한 줄 평 드려봤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꿈은 이루어진다라고 요약하고 싶습니다. 아직 5,000P라고 하는 최종 목표에 도달하지는 못했지만 그 과정에 있어서 순항 중인 것 같다는 생각에 오늘 4,000P를 돌파한 기념비적인 날인 만큼 꿈은 이루어진다라고 요약해 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